부상 완치가 다 안 된 김민재의 투혼. 바이에른의 후방은 든든하게 지켰는데 A매치가 코앞인데 괜찮을까? 자, 김민재가 부상을 안고 뛰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무패 행진을 사수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몇 주 동안의 일정, 여기 A매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괜찮을지 약간 우려가 되기 시작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라이프치히와 치른 원정 경기, 김민재 선수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시간 10월 1일이었죠. 라이프치히의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2-3-2-4 독일 분데스리가 6라운드였습니다. 바이에른이 RB 라이프치히 원정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바이에른은 4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이제 선두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 선두를 달려왔던 바이에른이 이번 무승부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5승 1무를 거두고 있는 바이엘 04 레버쿠젠이 선두로 치고 나갔고요. 또 5승 1패 슈투트가르트, 초반 돌풍의 팀이죠. 이 두 팀에 밀려서 3위로 내려간 바이에른 뮌헨이 되겠습니다. 또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복수에 실패한 경기였어요. 왜냐면 이번 시즌 전체 첫 경기였던 DFL 슈퍼컵에서 0대3으로 대패한 바가 있죠. 그 경기가 김민재 선수의 독일 무대 데뷔전, 또한 해리 케인의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몰렸던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안에 복수를 할 기회가 왔는데 바이에른은 복수를 하지 못했고 그래도 이제 패배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승점 1점을 따내는 것으로 굉장히 소기의 성과는 거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먼저 바이에른 중심으로 경기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했고요. 자, 초반부터 바이에른이 좀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경기 전체를 볼 때 바이에른의 슛이 훨씬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초반에는 두 팀 모두 좀 팽팽한 신경전 또는 탄색전에 가까운 그런 양상이었고 한쪽으로 경기가 확 쏠리진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속공 기회를 꾸준히 노리던 쪽이 홈팀 라이프치히였는데 그게 통했어요. 전반 20분 중원에서 재빨리 패스를 연결했고요. 슐라거가 오펜다에게 스루 패스를 내줍니다. 오펜다 선수는 앞선 슈퍼컵에서도 맹활약을 했던 현재 분데스리가 가장 빠른 공격수 중에 한 명이죠. 이 오펜다가 고속으로 바이에른 수비진 뒤쪽으로 파고드는데 김민재가 따라 붙었습니다. 김민재가 달리기만으로는 겨우겨우 따라갈 수 있었어요. 거의 동등한 속도였는데 근데 이제 김민재가 특기인 마지막 슈퍼 블로킹을 시도하려고 발을 뻗었으나 발로 완전히 막지 못하고 발에 굴절되면서 결국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됐는데 오펜다가 선제골을 넣었고요. 6분 뒤에 라이프치히가 추가골까지 만들어냅니다. 코너킥을 향해서 스벤 울라이 골키퍼가 몸을 날렸어요. 손을 뻗었거든요. 그런데 손에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펀칭도 손바닥 치기도 하지 못하는 그런 대형 실책을 저지르고 맙니다. 울라이는 넘어졌고요. 그 상황에서 오펜다가 머리로 밀어준 공을 이제 수비수인 루케바가 재빨리 빈 골대에 밀어 넣으면서 추가골이 났습니다. 사실 이때도 김민재 선수가 원래 루케바를 막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는지 재빨리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채고 가서 블로킹을 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김민재가 간발의 차로 늦었고 이미 공은 루케바의 발을 떠나 골대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이렇게 두 골차가 됐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슈퍼컵 생각이 엄청나게 떠올랐습니다. 이런 양상으로 가다가 결국 막판에 실점을 더하고 바이에른이 무너졌던 게 두 팀의 지난 맞대결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바이에른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토마스 투엘 감독이 코망과 고레츠카를 빼고 마티스 텔과 게헤이루를 투입합니다. 코망 대신에 텔이 들어온 건 좀 더 득점력이 있는 윙어로 바꾼 거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바꾼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레츠카 대신에 게헤이루가 들어왔다는 게 상당히 눈에 띄는데 게헤이루는 원래 레프트백을 주로 보면서 중앙 미드필더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멀티 자원이죠. 그리고 초반에 이번 시즌 영입됐는데 초반에 부상으로 못 뛰다가 앞선 그 컵 대회에서 먼저 잠깐 뛰고 이번 경기에서 바이에른 소속 분데스리가 첫 경기를 치렀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메잘라 4-3-3 포메이션에 약간 전진한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메이션이 4-2-3-1이 아닌 4-3-3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4-2-3-1이 아닌 포메이션을 쓰는 건 투엘 감독이 이번 시즌 바이에른에서 처음 쓴다고 볼 수도 있어요. 뒤에 키미히가 공을 배급하고 왼쪽 앞에 게헤이루, 오른쪽 앞에 무시할라가 있는 이런 그림이 됐는데요. 이 전술 변화가 큰 효과를 당장 낸 건 아니었지만 후반전이 점점 전개될수록 무시할라가 전반전에 비해서 좀 더 자유를 얻고 주도적인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웅크렸는데 바이에른이 일방적인 공세를 퍼볼 수가 있었죠. 후반 12분 바이에른이 주도권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행운의 추격골을 만들어냅니다. 자네가 프리킥을 찰 때 벽 중에 한 명이었던 헬릭스가 팔을 들었어요. 그 팔에 맞고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VAR 끝에 선언이 됐는데 잘 보면 그 팔에 맞는 순간에 이미 같이 벽에 있던 동료 선수 아마 포울센이었을 건데 너 팔 왜 드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뭐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괜히 페널티킥을 내준 꼴이 된 거죠.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요. 아무튼 행운 섞인 페널티킥을 따냈고 케인이 코스가 읽혔음에도 불구하고 골키퍼가 절대 막을 수 없는 구석으로 꽂히는 킥을 차면서 한 골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끌어올린 바이에른이 후반 25분 동점까지 만들어내는데요. 코너킥 수비 상황에서 케인이 머리로 막아냈고요. 투닥투닥 하다가 무시알라가 따냅니다. 그리고 무시알라 특유의 굉장히 뛰어난 그 드리블 능력을 살려서 상대 진영까지 돌파를 해가고요. 여기서 스루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자네가 이걸 이어받은 다음에 날카로운 왼발 슛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동점이 됐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바이에른이 조금 더 우세하게 두들기고 그리고 속공의 강점이 있는 라이프치히가 계속 속공을 노렸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고받는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 축구골은 나지 않고 2대2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해보죠. 김민재 선수 얘기는 평소보다 할 게 좀 많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 AI 평점을 보면 후스코어드에서 6.5를 줬는데 이제 공동 10위에 해당합니다. 선발 22명, 교체 카드까지 포함하면 약 30명 정도가 뛴 경기지만 보통 교체 투입된 선수는 뭐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하지 않으면 평점이 잘 안 나오니까 김민재 22명 중에 딱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풋몹에서는 조금 더 높아요. 평점은 7.3, 공동 7위에 해당합니다. 김민재의 활약은 어떤 이런 AI가 기준으로 삼는 세부 기록으로 볼 때 이 경기에서 중간 정도, 중간보다 조금 위 정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가 이날 풀타임을 소화한 건 사실 저는 부상 투혼이다 이렇게 네 글자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선 주중 경기 컵 대회에서 결정한 거 기억하시나요? 지난 9월 27일이었는데 독일 축구협회 포칼, DFB 포칼 경기 프로이센 윈스터란 3부팀을 상대한 경기에서 김민재가 안 뛰었었어요. 이날 그래서 김민재도 빠지고 우파메카노 더리우트까지 다 빠져서 굉장히 좀 변칙적인, 임기응변적인 그런 수비진을 구성해야 했죠. 미드필더 고레츠카가 센터백으로 내려가서 뛰었고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김민재가 앞선 경기에서 가벼운 허벅지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무리 부상 정도가 가볍다 해도 주중 한 경기만 쉬고 몸 상태가 100%로 돌아올 수는 없거든요. 뭐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뭐 취재를 좀 해본 결과로도 김민재 선수 지금 몸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고 그 다친 부위가 완전 100% 완치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은 좀 몸 상태가 좀 아리까리한 그런 상태에서 경기를 뛴 거죠. 왜냐면 팀 동료 센터백인 더리우트는 더 심한 무릎 부상을 입으면서 아예 이탈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리우트가 없고 결국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두 명만 전문 센터백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바이에른의 그 습자지같이 얇은 그 선수층의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경기 중 보이는 몸놀림도 최상의 경기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민재가 이날 평소보다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좀 판단이 좀 부정확했다? 그렇다면 그거는 저는 허벅지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힘겨운 경기를 하면서도 김민재 선수가 그렇다고 하자가 있었느냐?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수비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투톱과 번갈아 경쟁을 했는데 일단 포울센 선수 굉장히 가자미 역할을 잘하는 장신이면서 팀플레이가 좋은 선수죠. 포울센과 몸싸움을 하고 헤딩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포울센의 파트너인 오펜다, 아까 말씀드린 꼬르러 선수죠.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인 오펜다를 상대로 달리기 경쟁도 꽤 많이 했고요. 온전치 않은 주력으로 오펜다 같이 빠른 선수를 막느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특유의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펜다가 속도를 붙이기 전에는 김민재가 재빨리 달려들어서 돌아서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이제 실수를 유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속도를 붙이기 전에 막는 김민재 특유의 좀 현명한 플레이, 판단력 빠른 플레이가 좀 나왔고요. 또한 오펜다가 측면으로 빠져서 땅볼 크로스를 할 때 김민재가 끊어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시몬스, 사비 시몬스가 이 팀 핵심 미드필더, 라이프치히 핵심 미드필더인데 시몬스의 멋진 스루 패스가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걸 예상하고 있다가 오펜다에게 전달되기 전에 김민재가 끊는 그런 인터셉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면서 오펜다 중심의 라이프치히 공격을 많이 제어를 해낸 그런 경기였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팀이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팀은 아니에요. 부상 공백만 있는 게 아니고 시즌 초반에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빌드업이 잘 안 되는데 게다가 라이프치히처럼 압박을 세게 하는 팀을 만났을 때는 빌드업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 특유의 빌드업 능력이 이날은 안정적인 플레이뿐 아니라 좀 모험적인 플레이도 나왔어요. 정말 38분의 상황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김민재가 직접 압박을 당했습니다.
라이프치히 선수 2명이 김민재를 쌌는데 김민재 거기서 등졌다가 터닝하는 그런 동작을 하면서 혼자 힘으로 탈압박을 하는 굉장히 드문 장면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안전하게 가까이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전달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밖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라이프치히가 웅크리다 보니까 압박을 덜 당했고 김민재가 안전한 패스를 많이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김민재의 빌드업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편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 포메이션이 4-3-3으로 바뀌었을 때 키미히가 맨 뒤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키미까지 올라가면서 빌드업을 앞쪽에 서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결국 그럴 때는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두 센터백이 중앙선을 한참 넘어서 상대 진영에서 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는 상대 진영에서 공을 유독 많이 돌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기록으로 보면요. 이날 김민재 다시 한번 경기에서 가장 오래 공을 가진 선수, 또한 볼터치가 가장 많았던 선수, 또한 패스 성공이 가장 많았던 선수, 이 경기 관여도에 대한 세 가지 지표에서 모두 경기 내 1위를 기록합니다. 이날도 키미보다 김민재가 패스도 더 많이 하고 공을 더 많이 다룬 그런 날이었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 패스 성공률이 92%, 상당히 준수한 패스 성공률을 가지고 많은 공을 돌린 그런 빌드업의 허브 역할을 또다시 해낸 그런 날이었습니다. 수비적인 스탯은 아주 높진 않은데요. 공중볼 경합이 4회 중에서 1회만 성공해서 김민재 치고는 이례적으로 낮은 그런 성공률이었습니다. 김민재가 패배해서 위협당한 그런 3번의 실패가 있다기보다는 김민재가 헤딩 경합 성공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상대를 잘 방해해서 좀 공격이 원활히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해 플레이는 해낸 상황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탈취를 3회 시도해서 2회 성공, 걷어내기 2회, 가로채기 2회 등의 수비 스탯을 기록했는데 김민재 치고는 좀 적은 편이에요. 이날은 김민재보다 파트너 수비수 우파메카노의 수비 스탯이 훨씬 높은 좀 특이한 날이었습니다. 김민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빌드업 쪽에서 좀 더 스탯이 높았고요. 우파메카노가 상대 공격수에게 붙으면 김민재가 자연스럽게 뒤를 봐주는 그런 식의 호흡도 가끔 보여주면서 둘이 호흡이 많이 좋아졌구나, 둘이 서로를 점점 더 이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붙는 것보다는 좀 지키는 쪽, 이제 우파메카노가 많이 뛰고 김민재가 덜 뛰는 쪽으로 플레이했다는 것은 역시 이것도 부상의 여파일 수도 있겠죠. 자, 중요한 실전, 김민재가 빠질 수 없고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를 쉬게 할 수 없는 그런 경기들이 라이프치히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당장 주중 경기가 있어요. 4일 코펜하겐 원정 경기가 있는데 상대가 약하긴 하지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치르는 덴마크 원정입니다. 이런 경기에서 김민재를 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정의 피로가 상당히 크겠죠? 그 경기 뛰고 오면 덴마크까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피곤할 겁니다. 그리고 9일 프라이부르크전, 다시 주말 분데스리가 경기가 돌아오는데 이 경기까지 치른 뒤에 국가대표로 소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경기를 더 3-4일 간격으로 치르고 나서 국가대표에 뽑히는 건데요. 그러면 사실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비행을 통한 여도까지 있기 때문에 휴식과 회복에 쓸 시간이 아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 허벅지에 가벼운 부상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가 원래 달고 사는 종아리 부상이 다시 또 도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불안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나쁜 몸 상태로 국가대표까지 왔다가 악순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전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을 많이 봤잖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내년 초에 아시안컵까지 생각하면 이번 10월 A매치에 김민재를 굳이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절대로 국가대표를 경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아니고 김민재를 아시안컵에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선수한테 휴식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아시안컵이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같은 그런 대회는 하나도 못 쉬고 유럽리그 뛰다가 바로 대회에 소집이 됩니다. 지난번 대회 손흥민 선수가 그랬죠? 그러면은 컨디션이 좀 다운된 상태에서 아시안컵에 오게 되거든요. 근데 김민재는 그냥 컨디션이 다운된 게 아니고 부상이 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월드컵에서 봤잖아요. 김민재가 소속팀에서 몸을 거의 갈아 쓰다시피 한 상태에서 아예 못 쉬고 대표팀에 왔는데 월드컵에서 고장이 확 나버렸던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식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 시작했고요. 뭐 이건 아직 러프할 생각일 뿐이므로 앞으로 생각이 정리되면 더 확실한 기사와 영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마침 클린스만 감독이 그 국내 선수들에 대한 관찰도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 10월은 해외파, 유럽파 소집을 좀 줄이고 국내파 위주로 테스트를 세게 하고 11월에 다 모여서 한번 담금질하고 그리고 1월로 가는 게 괜찮은 플랜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에게 여기까지 하고, 자, 손흥민 선수가 파트너가 더 이상 아니지만 여기서 새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해리 케인 얘기를 좀 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리 케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잘 나가죠.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서 토트넘에서 케인이 범인이었나? 사실은 케인이 빠지는 게 나았던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한 농담이 아니고 영국 사람들도 이런 농담을 합니다. 케인이 범인이었다! 이런 농담을 하는데요. 아무튼 바이에른에 온 케인은 몇 경기 치르면서 새로운 손흥민을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뭐 여기는 손흥민 후보가 많았어요. 이선자원이 빠방한 팀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좀 득점원이 될 수 있는 이선자원 자네와 그나브리, 돌파 위주의 코망, 그 다음에 좀 중미 성향이 있고 공을 유리하게 다루는 무시알라, 그리고 노장이지만 여전히 축구 지능이 만렙인 밀러,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또 넓게 보면은 추포모팅이나 마티스 텔도 있고요. 이 중에 누가 제2의 손흥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사였는데 이번 라이프치히전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네입니다. 리로이 자네 선수가 케인과 함께 원투펀치로서 팀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일단 이번 경기에서 한 골씩 넣었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 이를 통해서 케인은 6경기 8골을 넣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득점 2위가 됐고요. 자네는 5골이에요. 득점 4위입니다. 득점 2위와 4위, 굉장히 뛰어난 원투펀치 콤비라고 할 수 있겠죠. 케인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데뷔 후에 6경기 8골로 이 붐은 역대 2위라고 합니다. 역대 1위는 역시나 엘링 홀란입니다. 자네 같은 경우는 리그에 5골, 챔피언스리그 1골 포함해서 6골을 넣고 있고요. 어시가 없어요. 보조 득점원으로서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한 자네 이번 시즌이고, 자네가 경기력이 경기 중에 아주 유리하진 않거든요. 자네는 왼발 편향도 좀 심하고 경기 중에 아주 날카로운 판단하는 그런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왼발이 강력하고 좀 과감한 플레이를 했을 때 날카로운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인정받아서 독일 대표팀과 바이에른 같은 그런 굉장히 세계적인 팀에서 늘 주전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 그 날카로운 왼발 감각이 정말 절정으로 살아있고 스피드도 굉장히 뛰어나요. 살아있어요. 부상 여파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조합이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케인이 자네에게 주는 어시스트가 많다는 겁니다. 자네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들 때 케인과 2대1 패스를 하는 모습, 또한 자네가 이 팀에서 가장 빠른 자신의 스피드를 살려서 전방으로 뛰어들 때 케인이 스루 패스를 주는 모습 다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6골 중에서 케인이 3도움을 했습니다. 절반이나 케인이 해줬어요. 이거 익숙하시죠? 손흥민이라 하던 그거거든요. 제2의 손흥민은 자네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손케라는 말을 우리가 한국에서 썼는데 케인과 자네가 물론 언어가 달라서 발음법이 다르지만 철저 거의 같거든요. SAN이, KAN이. 그래서 네네 콤비 이 정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콤비가 이제 앞으로 맹활약을 하면서 바이에른은 조금 더 재궤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벌었어요. 아직 팀이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술적인 완성도, 또한 이제 부상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 수비 쪽에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팀과의 경기들을 잘 넘어서면서 무패로 넘어서면서 시간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결제학 시장 금방 오거든요. 전반기 잘 마치고 결제학 시장에 보강한 다음에 그 뒤로는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마 이 팀의 플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혜진 선수 세계 최강팀에 가서 주전으로 뛰는 것도 당연히 좋고 경기에 보여준 경기력 좋은데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를 비롯한 모든 한국 사람들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